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증시가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간선거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 중간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증시가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백악관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양쪽 모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G20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에서 16일까지 열리며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바이든 당선 후에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과연 이번에 처음으로 만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G20 정상회의를 기계로 만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앙숙처럼 으르렁 싸우던 두 나라가 만나는 거는 꽤나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카카오페이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 급등해서 야, 이거 바닥 다졌나 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일부터 알리페이 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 결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중국에서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상징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카카오페이, 여기에 최근 들어 바닥일 거라는 생각과 함께 매수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나오니까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성장주,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성을 가질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봉쇄 완화 신호가 슬금슬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중국 당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빡빡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중국이 내년 초에는 이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신호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내년 3월을 목표로 코로나 봉쇄 완화 이거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꾸렸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항생이 갑자기 급등하는 등 이상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출처가 불분명해서 혼란이 있었지만, 그런데 중국 당국이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직 전염병 관련 고위 당국자가 봉쇄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항공 당국도 봉쇄 완화를 대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노선 자체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없앨 수 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슬금슬금 나온다는 거겠죠. 여기에 관련된 주식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악재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예정대로 행사. 애초에 조기 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흥국생명이 파장이 커지자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조기 상환을 안 한다고 하다가 다시 또 번복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에서는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다 제조업체 두 곳이 합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봇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다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제조업체 두 곳인 아우스타와 벨로다인이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아마도 생소한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라이다 자율주행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기업들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합병하니까 시총이 5,590억 수준이 나왔으며, 이 소식이 나오자 아우스터와 벨로다인은 각각 8%, 3%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 두 기업이 뭔가 어떻게 보면 경쟁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합병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합병한 이유는 최근 들어 포드, 폭스바겐 등이 관련 투자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상태인데 혼자서는 버티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들이 힘을 합쳐보자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두 개가 합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때만 버티면은 결국 이기는 싸움이다, 이런 걸 알고 합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로봇, 라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두 개 기업이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신저가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5%나 급락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실적이 안 좋겠구나, 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머스크가 지난번에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결국 어제 공화당을 찍으라고 트위터를 날렸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카카오, 네이버 CEO가 카톡 그리고 라인으로 땡땡땡 찍으세요 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는 5%나 급락하는 걸 볼 수 있고, 진짜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연예인이었으면 진짜 스타성이 대단하다 라고 말할 텐데, 그런데 기업 가다 보니까 주주분들은 조금은 당황스럽고 힘든 오너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증시가 조금씩 회복하는 그 와중에 테슬라는 신저가를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는 사람들은 이게 또 헤드앤숄더 차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테슬라 주주분들은 테슬라의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오너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 관련주가 급등할까요, 급락할까요? 최근 들어 친환경 관련주가 미국이고 한국이고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공화당이랑 이렇게 친환경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밀었던 게 IRA 법안인데, 공화당이 다수가 된다면은 그 IRA 법안을 진행하는데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친환경 관련주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저녁 중간 선거를 시작하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서 만약에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못 올랐던 만큼 한 번에 급등할 확률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추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죠.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친환경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이거 아예 끝났냐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플러스 친환경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주목하는 사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만약에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분명 길게 봐서는 매수 기회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친환경 관련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화당이 이기면 또 뭐가 좋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비트코인이네요. 빗썸경제연구소가 오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더 긍정적일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련 성향 스코어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코어를 보면은 공화당의 82%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데 민주당은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에 관련된 좋은 정책이 나올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나 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공화당이 이겼을 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큰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세계 처음으로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 이거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디스플레이예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를 지금 현재 꾸기고 있죠. 진짜 대단한 기술이란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화면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는 12인치 풀컬러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다시피 꾸길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늘릴 수도 있다는 거겠죠. 늘리고 접고 비틀 수 있어서 대단한 기술력으로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LG 디스플레이는 2020년 전장 및 스마트 기기용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 국책과제 주간 기업으로 꼽혀서 국내 20개의 산학연 기관과 R&D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아마도 분명 LG 디플도 외계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 20년 뒤, 10년은 좀 이르고 한 20년 뒤에는 우리 옷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붙어있는 그런 옷들도 나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붉은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그러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구 그림자 때문에 붉게 변한 달, 그리고 그 달이 천왕성을 다시 가리는 희귀한 우주쇼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계기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오늘 안 보면은 200년 동안 볼 수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우주에 관심이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보시려면은 쌍안경이나 만원경을 이용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나 보네요. 시간은 6시 9분에 시작하기 시작해서 7시 19분에 완전한 개기월식이 나타나고 8시 23분에 천왕성이 달 뒤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 길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북한 러시아 군복 제작 중. 이걸 보니까 두 가지가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군복도 자기들이 못 만들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은 하루 1000억씩 쏘면서 뭔 이런 일까지 맡아서 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북한은 요즘 평양 모란봉 구역에서 러시아 군복을 1개월째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그리고 이런 걸 딱 봤을 때 근데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네. 이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갈 힘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러시아 군복을 만드는 게 왜 문제인가 봤더니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의류, 신발은 수입이 불가능한데 러시아는 그냥 응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수입을 한다는 거겠죠. 과연 이 러시아가 상임이사고 여기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식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증권의 뷰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하락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익 상승 전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증시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지금 팔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식은 항상 3에서 6개월 먼저 선행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라인, 그래서 최근 들어 조금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바닥부터 지금까지 이 라인에서 저점이 형성될 확률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 하락이 내년 4월에는 멈추고 그때부터는 슬금슬금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2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 20년이죠. 그 기간 동안 하락 사이클은 평균 1년 정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가 진행을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6개월 뒤가 바로 4월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증시가 무조건 오른데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보자면은 겨울이 끝날 때쯤에는 꽤나 증시가 반등을 한 상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분할 매수할 타이밍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유안타 8호 스펙이 변신. 혹시나 들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안타 8호 스펙이 율촌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율촌은 1986년에 설립이 되었고 인발 강관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관을 원하는 모양으로 제조하는 주요 공정인 열처리 분야에서 극소탈탄 열처리 공정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15개국 40여 개의 글로벌 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지난 14년 설립한 멕시코 법인을 통해서 인발 강관과 더불어 조관 제품을 생산해 북남미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 유안타제 8호 스펙이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검찰 SPC 압수수색. 그렇다면 뭘로 압수수색을 했나 봤더니 바로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7년간 삼립에 414억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SPC의 주가 흐름은 좀 어둑어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큰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18살도 7급 공무원 시험이 가능하다는 소식. 사실 이렇게 바뀌어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어린 나이에 공무원이 하고 싶다라는 아이가 있다면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교정직과 보호직은 20살이 유지가 된다고 하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요즘에 공무원이 인기가 없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기가 팍팍해지면 다시 또 공무원의, 보통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바뀌면서 인기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 지 6개월 만에 또 인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폭은 1% 정도가 될 전망인데요.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대외적으로는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차가 좋아지면서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개선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권의 압박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1% 정도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지금 자동차 손해율은 평균 77.9%로 작년에는 78%였으니까 조금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손해율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그 보험사에다 냈다면은 평균적으로 찾아 먹는 게 78만 원 정도 찾아 먹더라.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22% 정도 남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택 청약 금리가 7년 만에 상승을 했다는 소식. 그런데 이게 오르는 게
만나시긴 합니다. 연 5%가 넘는 예적금이 수두룩한데 청약 저축금리는 0.3% 꼴랑 이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려도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부동산에 관련된 시각이 또 나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해지하고 그걸로 예적금을 넣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2,700만 명을 돌파를 했었지만 그런데 7월부터 줄어서 지금은 9월 말 기준 다시 또 2,700만 명 아래로 내려와 2,696만 명으로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